사람을 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짜파구리, 골빈면을 만든 모디슈머가 뭔가요? 요즘 비빔면에 참치캔을 곁들인 참빗면 같은 모디슈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라면 시장의 특징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 골뱅이와 비빔면의 골빈면, 라면과 스팸 뽀글이 등을 창조한 모디슈머의 맹활약으로 요약됩니다. 이 모디슈머는 영어 단어 모디파이 변경하다와 컨슈머 소비자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정해진 조리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호에 맞게 새로운 조리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계층을 뜻하죠. 올 상반기에 이런 모디슈머가 제안한 몇몇 라면 조리법은 자기 집 식탁을 벗어나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까지 얻었고, 이들이 만든 라면 레시피의 인기는 라면 업계의 판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디슈머가 나타난 것은 SNS 같은 온라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만의 취미 또는 여가를 즐기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모디슈머는 제품 소비가 아닌 가치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로 기존의 획일화된 상품의 식상함을 느끼고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죠. 이렇게 라면 시장을 중심으로 소매 상품 분야에서 등장한 모디슈머는 점차 서비스 업계 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중심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케이크를 만드는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처럼 다양한 분야로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제 업체를 중심으로 변화하던 우리나라 각 업계의 시장과 마케팅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언제 어디서든 존중받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네, 한뼘경제. 오늘은 모디슈머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제품 소비가 아닌, 그러니까 주어진 이렇게 맞춤형 소비가 아닌 나름대로의 개성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향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좀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말을 타게 되는데 그 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 붐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모방 경제를 갖다가 창의 경제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거를 또 뭐라고 번역을 해놨죠? 우리가 이 모디슈머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창조 경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종전의 패스트푸드라든지 또 맞춤형 제조업의 상품을 무조건적으로 일관적으로 소비만 하게 되던 시절에서 이제는 개인 소비자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슬로우푸드와 또 새로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이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많이 궁금하네요. 이미 뉴욕 같은 데서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 햄버거 집에다가 주문을 낸답니다. 양상추는 빼시고 치즈는 몇 겹을 넣으시고 그리고 마요네즈는 어느 정도 뿌리고, 그래서 이 모델을 예를 들어서 곽수종 햄버거라고 붙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가서 곽수종 햄버거 주세요라고 주문한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픽업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패스트푸드조차도 방금 말씀드렸던 모디슈머의 성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가 SNS라고 하는 디지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차가 생겨나면서 인구의 이동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현재의 사회를 일으킨 파장의 원인이었다면 앞으로 SNS는 어떤 세계의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과거와 같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박수종의 생생경제. 네. 3부 시작하기 전에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국회 감사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경제 관련 이슈가 나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기초연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백한 공약 파기다에서부터 복지부의 의견이 묵살된 내용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합니다. 보통 지난 5년 동안에 하루에 한 82명 정도가 임의가입자들이 탈퇴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무려 4배인 365명가량이 탈퇴를 하고 있다는데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주당 최동익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관련된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무래도 진영 장관님이 결재를 했느냐. 네. 또 현재안이 복지부 안이 맞느냐. 예. 또 뭐 이렇게 탈퇴 문제, 뭐 반값으로 앞으로 2036년에서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예. 종합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은 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탈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예. 이미 가입자분들이 탈퇴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이미 가입자라는 건데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네. 뭐 과거에 좀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다녔을. 그러나 지금 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네. 직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노후 대책을 위해서 네. 자기 스스로 이제 강제적인 아니지만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탈퇴자가 늘고 있다고요? 예, 이제 임의 가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아까는 말씀 노후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지고 최근 5년간도 보면은 평균 36,000명 매년, 그리고 네. 최근 3년간은 매년 5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어요. 증가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벌써 2만 명이라는 숫자가 탈퇴를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월 25일 발표 이후에는 하루 평균 365명이 탈퇴할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하게 탈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이 청와대가 복지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연기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었는데 이거를 묵살했다. 이런 아까 저 초반에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진영 장관이 사퇴까지 한 겁니까? 뭐 일단은 뭐 기다 아니다 얘기는 하지만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저 또한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진영 장관님께 짚었고, 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이런 그 탈퇴 러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무슨 답변을 하냐면은 아마 기초노령연금 만들 적에도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있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국민연금에서의 어떤 지급보장률을 일반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에서 40%로 낮췄어요. 낮췄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퇴 러시가 있었던 거고, 네. 지금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고 해서 탈퇴 러시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정부는 또 뭐라고 이상한 답변을 오늘 했냐면은, 이 임의 가입자들이 뭐 직장이 생겨도 직장 가입이나 지역 가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준 거다. 네.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임의 가입자들이 직장을 얻게 되거나 하면은 그게 이 권고 탈퇴 비슷하게 탈퇴가 돼가지고 네. 지역 가입이나 직장 가입자로 옮겨가요. 네네. 그러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은 5만 명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증가하던 게 올해 들어서 2만 명이 감소했고 지금은 더 러시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유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과거에도 줄었어야죠. 지금만 주는 게 그렇죠. 아니고. 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이게 직장 가입이라든가 지역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게 실업률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취업률이 늘어야죠. 실업률이 뭐 고용률이.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고용률이 늘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이 되지만 실업률, 고용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지역 가입이나 직장 가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구구한 변명을 자꾸 정부가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국민들의 의혹도 높아지고 있고 예.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증폭되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부를 네.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자꾸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면을 다 이렇게 털어놓고 이 밝히는 이런 솔직한 자세라 그럴까요? 네. 또 지금에 와서는 좀 지나친 말, 저는 뭐 궤변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만 이건 방송이라 그 말까지는 안 하고요. 네. 아까는 그 아침에 차관이 무슨 답변을 했냐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바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이렇게 근로자 평균 소득의 5%를 주고 있는데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10%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점진적으로 20만 원까지 주겠다. 현재 9만 8천 원, 네. 10만 원 주고 있는 걸 2028년까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점진적인 안이 네. 재정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현행 법이다. 근데 또 다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과 당장에 그 공약은 당장에 20만 원을 다 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2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말을 해놓고는 2023년으로 가면 기초노령연금 현행 제도보다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금액이 오히려 역전이 되거든요. 네. 그럼 당장에 많이 준다고 해놓고 2023년부터는 현행 제도보다도 적게 주는 제도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르신들한테 또 우리 노후 세대가 저희도 좀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네. 이 노후 세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바뀌어서 올려주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다시금 또 오늘 아침에는 현행 법대로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 기초연금만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장에 20만 원 주는 거를 올려준다고 해놓고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주는 것도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공약 때 모든 어린이들한테 현재 10만 원 주는 거 20만 원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정말 이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뭐 좌측 깜빡이 넣었다가 우측 깜빡이 넣었다가 비상등 켰다가 뭐 차는 그래놓고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초연금안을 놓고 왜 정부는 그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네. 장관이 내용 하나를 결재한 게 아니라 이 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자료만 만들었더라고요. 데이터만 만들고. 예. 그러니까 복지부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한테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변명으로만 일색하고 그러니까 아하. 복지부는 아무런 이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뭐하겠다 답변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고 아하. 내용도 솔직히 복지부 답변을 계속 들어보면은 현행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어쩌면 이렇게 답변을 질문하면 계속 동문서답을 할까? 이거는 뭔가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최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자꾸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좀 저도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청와대 직접 국정감사 하시면 청와대 비서관들은 불러내실 수 없습니까? 이제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짚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하더라도 A값의 5%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입법 예고에 빠졌다. 잠깐만요. A값의 5%라고 하시는데 A값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A값은 아까도 말했던 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얘기합니다. 예. 그거를 5%를 보장해도 10만 원은 주고 예. 이상해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너희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보니까 그 5%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10만 원을. 네. 그러니까 너희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는데 이걸 못 믿겠다. 네. 얘들 어떻게 된 거냐니까 청와대 그 복지수석께서 고용복지수석께서는 그 우리 실수 맞습니다. 입법 예고 끝나면 5%를 그런 법률에 명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동일 질문을 복지부 상임위 현안질에서 차관한테 했더니 계속 그거 잘못한 거 아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계속 변명만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답변하고 복지부 답변하고도 다르고 네. 또 이 실질적으로 복지부가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 또 실수했다는 잘못된 부분도 잘못됐다는 인정을 전혀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자기네들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복지수석 비서관한테 아직 지침을 들은 바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원한대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 복지수석께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동문서답을 하더라고요. 자, 결국은 현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연계를 하겠다는 게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예. 이 밖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까? 또 현재 우리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원래 발표는 아까 근로자 평균 소득이라는 A값에 연동해가지고 이거를 지급하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이번에 입법 예고에서는 물가 상승하고 연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36년에 가면 A값하고 물가 상승하고 이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2배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현재 A값의 5% 근로자 평균 소득의 임금의 5%를 주고 있는데 네. 그걸 10%로 올려주겠다고 해놓고는 물가 상승과 연동하다 보니까 사실상 2036년에 가서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로 다시 다운이 되고 예.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5%가 아니라 2.5%까지 다운돼가지고 4분의 1밖에 못 받는 이런 또 이 문제점까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도와드리면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고 국민연금에서 계산할 때는 20년 동안에 받으신 평균 임금인데 지금 이게 한 2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200만 원에 5%니까 1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2036년 되면은 10%를 2028년부터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2028년부터는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36년에 가서부터는 이게 20만 원에 다시 1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 그럼 이 정부가 이런 식의 복지부와 청와대 복지수석 간의 이견 그리고 불일치 청와대 또 모르는 어떤 앞에서 추미애 의원은 밀실 행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청와대에 밀실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불안을 떠나서요. 예. 국민연금이라는 큰 틀의 제도는 그러게요. 사실상 국가의 미래 세대를 장기하는 이런 복지제도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60% 주겠다고 40% 주겠다면서 큰 혼란이 빚었지만 이렇게 네. 국민연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서 국가재정 위기가 오고 한 게 다 이 연금 관계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그랬더니 연금은 독립 변수로 나놓고 우리가 합의해서 이 노후 세대의 연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어떻게 연금을 안정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면서 운영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문제를 기초연금이라는 공약 하나를 가지고 후퇴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그만 고리 하나를 연금이라는 큰 국가 대계에다 걸어놓으면서 네. 이 연금 자체의 기반을 흔드는 꼴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부도 사태까지도 걸고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무지에서 발생한 결론이고 네. 또 이 경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 부담금을 무조건 줄여나가겠다는 기초연금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발상에서 잘못 건드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사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아니고 청와대겠죠. 지금 예.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청와대가 반드시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솔직하게. 이거는 솔직하게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다른 길이고 우리의 네.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국가의 미래, 특히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이들에게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정부는 거기에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더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 민주당의 최동익 의원과 기초연금 문제, 연계 문제,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또 문자 메시지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또 YTN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개편하면서 음악들이 많이 바뀌었군요. 우리 김나연 PD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 아닌데. 자, 4부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탁앤 이슈 시간 준비했고요. 또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이나 상담 내용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771-0945, 또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십시오. 새로워진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코너, 새로워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별로거든.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KTB 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번 주 스탁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미 연방정부 샷다운 지금 3주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주째면 21일이 다가 돼가고 1996년도에 21일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장기화 되겠네요. 일단은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지금 날짜로 보면은 이제 한 14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보다는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014년 회계년도 예산안의 어떤 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결국에는 오바마 케어 예산에 대한 수정 없이 예산안과 더불어서 부채한도 증액을 함께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 공화당 쪽에서는 예산안 합의는 아직까지 절충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당장 급한 부채한도 증액을 좀 단기적으로 늘리고 좀 시간을 벌자는 쪽으로 입장을 좀 선회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지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선에 빅딜 가능성은 좀 낮다는 판단이고요. 결국에는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17일
전후로 지금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안 합의와 어떤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국면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 11일에 일단은 그 여론의 부담을 상당히 좀 체감하고 있는 공화당 쪽에서 우선은 뭐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한 어떤 협상을 재개를 하는 조건으로 6주간에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단기적으로 부채 한도 증액안을 좀 증액을 하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양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제 부채 한도 증액안을 과연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부채 한도 증액을 임시적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뭐 내년 뭐 1월 말까지 어떤 단기적으로 부채 한도 증액을 하게 되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증액안을 가져가야지만 어느 정도 부채 한도 증액안이 임시적으로나마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제가 3주 전에 읽은 그 기사를 보자면 지금 300억 달러밖에 금고에 돈이 없다는 거고 예. 이걸 600억 달러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서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 디폴트다. 이렇게 되는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엑스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그 미국 그 초당파 정책센터에서 이제 추정한 그 재무부의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예외적 조치 한도 소진 어떤 그런 내역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일단은 지난 뭐 9월달 리포트를 보면 보통은 이제 엑스데이를 10월 18일과 11월 5일 사이에 그렇죠. 엑스데이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최근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은 22일과 그러니까 10월 22일과 예. 11월 1일로 좀 레인지를 좀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17일이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상원과 하원 쪽 모두 그 표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17일을 넘어가면은 사실상은 좀 시장의 부담이 좀 더 어떤 그 부채 한도 증액이 실패하면서 네. 과거처럼 좀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만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 그러면 다우가 한 200포인트 오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계속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단기적으로는 안도렐리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러한 가능성 자체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했던 그런 모습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일단 완화가 되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어야지 일단 좀 안도렐리가 좀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떻게 놓고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참 그 부채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당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적으로 어떤 가계 소비의 일정 부분의 어떤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그림자 금융 문제가 일단은 뭐 지금 당장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고 또 뭐 정부 정책 하에 뭐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그림자 금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부의 어떤 구조 개혁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경제 성장에 대한 감소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한번 가볼까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중국 경제 지표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게 있고 또 이벤트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지난 주말에 그 중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장 예상치는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수출 자체가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0.3%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고요. 또 하나는 9월 달에는 이제 중국의 중추절 3일의 또 휴일이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이게 그 10월에 국경절 연휴와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업일수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이번 9월에는 그 중추절이 9월 중순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업일수 감소폭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아무래도 좀 예상보다 좀 덜 나온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로존 회복 기대감, 어떤 미국 경기가 속도가 뭐 빠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무역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뭐 중국 경제 지표는 뭐 실물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되고요. 또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은 어떤 최근 PMI 제조업 지수의 확장 국면이라든가 산업 생산의 두 자릿수 증가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2분기에 7.5%에서 7.8%로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7.7에서 7.8%의 어떤 성장률은 무난하게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7.8% 성장이다. 참 10% 두 자릿수 하던 중국인데 요일별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미국의 좀 주택 지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7, 8월 달에는 사실상 그 미 연준의 그 테이퍼링 시행 우려로 인한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주택 경기의 회복세가 단기적으로 좀 주춤하게 만들었었는데 일단은 뭐 연말에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겠지만 단기적으로 테이퍼링 시행 시점 자체가 연기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주택 경기의 회복세 자체는 좀 유효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그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8월 달에 뭐 산업 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도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 투자,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역시 뭐 시장 컨센서스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월에 이어서 좀 개선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는 뜻이 뭐죠? 일단은 그 양적 완화 축소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일단은 그 뭐 10월달, 12월달 지금 FOMC 두 번 남았는데 네. 10월달에는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고 양적 보고 완화 있습니다. 축소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미 연준에서 결국에는 그 양적 완화 축소 시행 시점을 잡는 게 네. 결국에는 고용 보고서, 9월달에 고용 보고서나 기타 어떤 미국 경제 지표를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 폐쇄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발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어떤 미국 경기 회복의 어떤 강한 어떤 모멘텀을 찾을 만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10월 달에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화 정책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12월 달에 일단은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G2 경쟁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이 과연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이번 미국이 만약에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하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만큼 그렇게 안정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투명한가요? 일단은 그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좀 더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벌써, 미국 지금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4, 4분기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분기보다 4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높았었는데 지금 10월 초 접어들면서 어떤 정부 폐쇄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소비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12월 달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간이 좀 연장되는, 그러니까는 원래는 뭐 9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 이전에 테이퍼링이 완료된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내년 중반 이후까지도 테이퍼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2015년 연말 이후에나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형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새롭게 바뀐 이 코너 간간히 이 새로운 배경음악도 들리고 하는데 끝부분에 약간 김은국 씨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요. 재무상담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게 뭐 진짜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서울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의견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웹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가시죠. 네. 8827번님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지 10년은 넘었습니다. 이번에 취직하게 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서 들지 않았습니다. 체납된 의료보험도 해결했고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다음 달에 기본급여가 140으로 인상되고 3개월 후에 150으로 인상이 됩니다. 앞으로 정규직 풀 근무를 할 예정이라서 기본 이상은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월급 통장 압류가 될까요? 아니면 회사로 압류 통보가 될까요?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통장이나 급여 압류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군요. 네. 어떠세요? 우선 이제 급여 압류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다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 이제 소득이 있는지 뭐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지 이렇게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1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불 기간이 좀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아마 통장 압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계좌는 이제 이용하실 수가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새로 개설하더라도 거기는 즉시 압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통장이 압류돼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저는 현금으로 그냥 봉투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근로법상 통장으로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분은 그럼 채무 상환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네, 사실 이제 직장을 좀 다니시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예. 또 채무가 좀 오래되셨으니까 이거 예. 조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 한 10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협약기관이 아닌 곳에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10년 정도 되면 이제 여기저기 좀 넘어가니까 그래서 네. 뭐 개인 회생을 좀 신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채무가 좀 많으시다면 개인 파산까지도 좀 신청하시거나 그래서 소득하고 그다음에 채무 여기에 따라서 좀 조정 방법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621번님, 월세로 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배우자 신용정보 활용 및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출이 있어서 신용정보 동의서를 가서 작성하면 저희 대출 내역이 나올까요? 집은 이미 계약했습니다. 대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남편 명의로 대출 받는데 배우자 신용정보를 줘야 한다. 요새 그렇게 합니까? 네, 사실 거의 그렇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이제 공동명의일 때는 이제 두 분의 신용정보를 그렇죠, 줘야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택 여부 좀 이런 것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 그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조회를 하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담보대출만 조회하지 신용대출 여부에 따라서 뭐 대출이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291번님, 노란우산 공제 원금 보장에 대해 질문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 지급 목적이 아닌 이미 해지 경우에 은행에선 61회차 이상만 되면 5년만 납입하면 해지 가산세가 없어서 원금이 까일 염려는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노란 우산 공제가. 네. 그리고 이제 노란 우산 공제 자체가 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 뭐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시면 특별 가산세, 해지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네. 5년이 지나면 이것도 부과가 안 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제 임의로 해약한다라고 하면 네. 납입 회차에 따라서 이 부금 지급액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61회차,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네. 부금 납입 금액의 100%. 예, 대신에 이자 부분은 없고요. 이제 납입 금액의 100%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리 끼지 마시고 과거처럼 우물정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회사에서 걸어다니는
재무상담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립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과 함께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분. 6209번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라는 게 날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금은 유정연금으로 어머니가 받고 계십니다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사망하신 분 앞으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네. 정말 잘못된 거니까 이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내용상 지금 이제 사망하신 분 앞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어머님 앞으로 나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뭐 이번에 퇴직하셔서 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가 날라온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납부 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유정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유정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이제 네. 직장을 다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정한 의무가입자가 되면 네, 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셔야 됩니다. 네. 자, 2702번님.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지인의 권유로 종신보험 가입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68회 납입하셨고 매월 14만 8천 원 보험료가 나가네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제가 알기론 사후에 제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보장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제 형편에서는 이런 보험료를 줄이고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보험이 좀 부담될까요? 네, 사실 이제 한 달에 15만 원 정도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액수고요. 그래서 네. 사회초년생이라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낮추실 필요 있는데 예. 이 경우 이제 두 가지 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 보험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보험,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좀 최대한 줄이고 특약을 유지하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제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보험사에 좀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제 실손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저축액 같은 이제 재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211번님. 매달 급여가 입금되면 돈을 분산하는데 늘 교육비 앞에서 갈등입니다. 이걸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돈이 한 달에 두 딸한테 100만 원 넘게 드니 아이고야. 월급 350만 원에서 대출이자 내고 교육비 내면 늘 적자입니다. 애들이 좋아하고 성과가 보이니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책을 보니 노후 준비하려면 자녀 교육 시키지 말라고 하던데요 하셨습니다.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사실 교육비 요즘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또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비 선뜻 줄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적자까지 내면서 이제 교육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교육비 더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비를 조금 뒤로 미루는 방법. 그게 사실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하시는 방법처럼 급여를 좀 분산하는 것처럼 교육비도 시기에 따라 좀 분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미뤘다가 저축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새 우리 그 에듀머니 쪽에 김준하 팀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민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네. 늘어났죠, 많이. 네.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서민 경제에서 짚어지는 체감 경제는 좋다, 나쁘다, 아니면 나쁘면 1부터 5까지라 그러면 어느 정도? 네, 지금은 상당히 나쁜 경우. 거의 5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거의 뭐 주거 문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월급은 많이 안 올랐고, 네,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 발표하는 물가의 차이도 크고요.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요즘 동양그룹 사태, 웅진, LIG, STX 이런 움직임에 지난 금요일에는 한보하고 한진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자, 우리 서민들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저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여러분 생생경제 가을 개편 첫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뵀었는데요. 이 주말 동안에 우리 PD를 비롯해서 작가 선생들도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덕분에 잘 운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그중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기초연금과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예스로 심진택님, 옛말에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부유하면 그 나라는 썩은 것이라 했습니다. 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참 우리 심지택님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부유하면 그 나라는 썩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녹을 먹는 분들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을 그냥 몇 번 이사했을 뿐이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고 그죠? 또 병력은 몸이 아파서 못 갔을 따름이고 그죠? 그럼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썩었습니까? 아니면은 향기가 납니까?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개편에 새롭게 출발하는 YTN 생생경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분들, PD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가을 개편에 맞이해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자리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